네, 요즘 신문지상 방송 화면에 하루도 안 빼놓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정원이죠. 최근에는 무슨 또 특수활동비 파문에 당사자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댓글 공작이니 뭐니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이건 사실 우리들 살아가는 거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그들만의 리그 이렇게 좀 좁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국정원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다면 시청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오늘 바로 3부에서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랜 기자 생활 그 기간 동안 국정원을 심층 취재해온 김당 기자를 저희가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가 이 김당 기자를 이렇게 모신 이유가 최근에 책을 내셨습니다. 시크릿 파일 반역의 국정원. 오, 제목이 살벌한데 이거 어떤 뜻입니까? 말 그대로 반역이죠.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냥했다라는 뜻으로 쓴 겁니다. 선정적인 제목 아닙니까? 근데 이종찬 전 원장께서 네. 언론하고 인터뷰에서도 네. 반역행위다. 댓글 공작은. 저희하고 인터뷰할 때도 그랬어요. 그랬죠. 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나간 건 아닙니다. 너무. 네. 그런데 제가 지금 국정원을 오랜 기간 동안 심층 취재해온, 거의 전문적으로 취재를 해온 기자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국정원이 취재가 됩니까? 제가 93년 무렵부터 했거든요. 네. 혹시 그 남매 간첩 사건 혹시 아십니까? 네? 남매 간첩 사건. 남매 간첩 사건은 또 뭐예요? 93년도에 김삼석, 김은주 남매 간첩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래요? 김영삼 정부가 93년에 출범했잖아요. 그렇죠. 예, 출범하자마자 터진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작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네. 최소한 그 장기간 구금에 의한 불법 구금에 의한 사건인 건 맞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시사저널 기자 시절인데 네. 인권운동 사랑방이라고 아시죠? 예, 예. 예. 그 사랑방 운영위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서준식 대표가 운영위원장을 했고, 예. 그다음에 임종인, 백승원, 그다음에 광노현 교수, 네. 이런 분들 운영위원으로 같이 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사건을 좀 관심 갖고 파헤쳤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민변의 이기욱 변호사라든가 이도구 변호사 이런 분들이 독일까지 그때 출장을 가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유우성 씨도 남매잖아요. 육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남매 간첩 사건하고 비교가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남매를 따로따로 해놓고 너 오빠 간첩 맞지? 진술해라. 그 다음에 또 가서는 이 여동생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자술서 써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그 남매 간첩 사건도 조작 사건이었습니까? 결론은? 재심 청구를 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올해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이 나왔는데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요? 그러면 완전 조작은 또 아니라는 얘기가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그 고의로 어떤 일본의 공작원 조총련하고 만남을 이렇게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유인을 했던 거죠, 말하자면은. 그렇게 해서 그 유인에 말려든 거죠. 아무튼 지금 저희가 여기서 이제 김당 기자를 모신 이유가 그때 남매 간첩 사건을 캐자는 아니고. 그렇죠. 그걸 계기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그렇죠. 그러면 25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25년 됩니다. 거창하게 사반세기를 국정원을 취재를 해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취재의 결과물이 이 시크릿 파일 반역의 국정원 여기에 담긴 거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나온 책까지 해서 2권. 그렇죠. 작년에 어떤 책이 나왔는데? 작년에는 시크릿 파일 국정원. 그다음에 2권은 1년 만에 나온 책이 시크릿 파일 반역의 국정원. 그러면 3탄은 뭐가 됩니까? 3탄은 지금 시크릿 파일 개과천선한 국정원 될까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 책은 아마 5권 정도 돼야 아마 나올 것 같고요. 예. 당장은, 전두환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 서리 기간을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한번 책을 한번 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예. 그럼 그때 다시 한번 저희 방송 출연해 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책이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우리가 1000페이지. 이거를 여기서 다 풀어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앞서서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 말씀을 드리면서 이 권력자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간첩이라든지 이런 얘기 빼고 그냥 서민들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그 숨겨진 사실만 한번 추려서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전부터 국정원이 그 신원조회 건수가 연간 100만 건
제가 이 눈을 의심을 했는데 100만 건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년에? 예, 1년에. 제가 3년 평균 따져봤을 때 100만 건 정도 됩니다. 예, 연평균.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그 한 사람한테 뭐 한 사람 그 조회를 여러 번 한다 치더라도 예.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십만 명을 들여다봤다는 얘기잖아요. 예. 왜 이렇게 많이 신원조회를 합니까? 이 신원조사가 굉장히 그 대상이 포괄적이거든요. 네. 이를테면 선원법에 의해서 선원이 되고 선원수첩을 받으려는 사람. 또 여권법에 따라서 새로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이런 사람까지도 다 대상이 돼요. 잠깐만요. 예. 여권 발급하는 다 국정원 거쳐갑니까? 신원조회 합니까? 국정원에서 보기에 이 사람은 필요하다 그러면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외국 나가서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른바 부로 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의심이 된다면 네,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접촉이 있을 수 있다거나 약간의 그런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모호한데요. 예. 그 보안 업무 규정에 따른 그 신원조사라는 게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기준으로. 아니 잠깐만요. 근데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반인은 그러니까 이름 처음 그러니까 듣는 일반인이 많을 거 아닙니까? 국가에 대한 충성심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한 거죠. 충성심이라는 완전 열정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일반 국민까지 포함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100만 건이라는 게 이제 대체적으로 주안점을 두는 것은 상급 이상 공직자라든가 그다음에 정부 투자기관의 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판검사에 임용되는 사람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이 되려는 모든 외국인은 다 조사 대상입니다. 하긴 이 신원조회니까 저는 생각나는 게 전두환 정권 때 일반 민간 회사 입사할 때도 마지막 단계로 신원조회라는 걸 했었어요.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친구가 이래서 시위 전력이 있는지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 처벌을 받은 이른바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 이거 다 조사 비슷한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남아 있는 거죠. 신원조사라는 게. 그러면 제 것도 조사했을 수도 있겠네요. 이론상으로는. 그럴 수 있죠. 뭐 저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전용 검색 단말기가 있어요. 김단 기자는 당연히 조사했겠다. 뭐 했다고 봐야죠. 이게 웃을 일이 아니죠. 지금. 전용 검색 단말기가 한 60여 대 있는데 그걸로 합니다. 그걸로 해서 잠깐만요. 국정원에 그러니까 신원조사를 하기 위해서 신원조사 전용 단말기 컴퓨터 모니터가 60대가 있다. 60대가 있습니다. 와, 그러면 하루에 도대체 얼마나 많이 그 조회를 하기 때문에 60대까지 갖다 놓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법무부 출입국 기록, 그다음에 경찰청 수배, 그다음에 범죄 기록, 그다음에 공안사범 자료 이런 것들을 다 검색을 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이제 이른바 전과 기록, 내지 사부 처리 기록 이것만 보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것까지 보는 겁니까? 출입국 기록도 보는 거예요. 출입국 기록까지 보고. 이게 지금도 이렇게 되고 있다. 그다음에 해마다 또 평균 2만 건의 행정 정보를 열람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주민등록법상에 이런 이제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라 그러죠. 행정안전부에서 예를 들면 주민등록 등본을 조회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공직자 재산 등록하고 이럴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을 이제 국정원은 수시로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래요? 이른바 보안이라고 하는 이유로 보안점검 그러니까 명목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국가안보수사죠. 국가안보수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종종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공무원이 내부의 비리나 국민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을 언론에 제보하면 이 해당 부처나 이런 데서 그 제보자 색출 들어갔다 이럴 때 보통 국정원이 막 뜨고 이러죠. 그렇죠. 보통 그런 거죠. 그래서 뒤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찔렀다 이렇게 이제 찾아내고. 보안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국정원에서 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보안 규정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 내에서 그 규정이 위반했을 경우. 야, 그럼 아직도 엄청난 감시 사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렇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국정원이 지금 60대의 단말기에서 제 이름 석자를 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걸 전혀 모른다. 모르죠. 그래서 통신조 이런 거면 원래 그 본인한테 알려주게 돼 있잖아요. 한 달 뒤에 알려주게 돼 있죠. 이동통신사에서. 국정원은 그런 것도 없잖아요. 이건 없습니다. 신원조사는. 그런 거죠. SNS를 들여다본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말 그대로 메신저라든가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거죠. 아니 잠깐만요. 재작년에 계속 이 문제가 뭐 카톡 감청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주장이 뭐냐면 이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예. 저는 그렇게 알지 않고 있는데요. 다 봐요? 실시간으로? 휴대폰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합니다. 현재까지. 그러니까 믿어도 되는 거입니까? 예. 그리고요. 예. 근데 그런 감청은 가능하죠. SNS는. 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메신저의 어떤 실시간 감청. 가능하죠. 가능한데 안보 수사 목적 또는 보안 수사 목적, 범죄 수사 목적으로만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엄청난 논란이 빚고 문제가 돼서 나중에 사후에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제공하는 것일 뿐이다. 실시간 감청이 아니라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게 거짓입니까 그러면? 들여다볼 수는 있어요. 예, 가능해요. 예. 이것도 또 새로운 얘기인데. 패킷 감청이라는 것도 결국 그런 거죠. 패킷 감청은 오래된 이야기고. 그래요? 메신저 사용도 그러면 그 아주 규격에 맞춰서 점잖게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참. 왜 이래요? 근데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간첩 잡는다 명목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국가안보 수사. 그러니까 국가안보가 어디까지인데? 보안 수사. 보안 어디까지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안보 사범 혹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좀 더 거칠게 얘기하면 간첩이죠. 간첩은 지금 현 연평균 3.3명씩 검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지난 10년간. 연평균 3. 간첩 얘기 잠깐 하죠. 지금 이 책 내용에 보면 남한 내 고정 간첩이 5만 명이 암약하고 있다. 12만 명도 넘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또 거짓이라면서요. 이거 좀 황당무계한 얘기죠. 근데 저는 저도 이 뉴스를 이거 본 적이 있는데 이 뉴스를 보면서 제일 먼저 의아했던 게 그럼 왜 안 잡고 가만 놔둘까? 그다음에 그러니까 간첩이 집계까지 되는구나. 그죠? 저게 무슨 간첩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92년도에 이종구 당시 국방장관이 2만 명 얘기를 했어요. 92년에? 92년에. 그게 이제 97년도에 황장엽 비서가 망명해 와가지고 그때 황장엽 비서의 서신이라 그래가지고 언론에 공개된 적이 있는데.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때 5만 명이라고 했어요. 5만 명이 그때 나온 얘기예요. 그때 나온 얘기예요. 근데 그 무렵에 이한영 씨가 암살됐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러면서 남한 사회의 고정 간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다라는 게 유포가 많이 됐어요. 잠깐 여기서 고정 간첩이죠. 그러니까 난파 간첩이 아니라. 북에서 넘어온 간첩이 아니라. 그렇죠. 이른바 포섭돼서. 아니요. 고정 간첩은 그러니까 넘어가서 계속 장기간 있는 사람도 포함이 되는 거죠.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그냥 남한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포섭이 돼가지고 간첩이 된 사람까지 포함이 된. 그렇죠. 그게 5만이라고요? 5만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건계 이 양반이 공안부장 출신인데. 그렇죠. 이 양반이 2013년에 그러니까 이석기 아로 사건 2013년이죠. 그때 이건계 씨가 12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뭐 그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간첩. 근데 5.16 이른바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가 일으킨 병력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얼마 안 3,600명이었어요. 3,600명 가지고 이 정권을 그런데 잠깐만 간첩이 고정 간첩이 12만이면 3,600명으로면 도대체 거의 40대 가까이 됩니다. 5만 명만 해도 한 3개 사단인데 그러면 대한민국 유지되기 어렵죠. 국가를 전복하고도 남을 숫자고 그러면 이건 다 뻥이고. 그렇죠. 그러면 국정원 전문 기자 김당 기자가 파악한 바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국가 기밀이라 못 밝힙니까? 아니요, 국가 기밀은 아니고요. 저는 300명 미만으로 봅니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간첩 훼손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훼손? 그러니까 간첩 통신 훼손. 그러니까 북한에서 남한의 간첩하고 교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영화 보면 요즘은 채팅으로 하던데. 그렇죠. 게임방 그래서 더 이제 파악하기 어려운 건 사실인데. 잠깐만요. 게임방에서 채팅으로도 하긴 해요?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게 실화였구나. 영화에 나온 게. 근데 한 통신당 대개 한 4 내지 5명 정도가 물려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 제가 만나본 국정원장에 따른 국정원 천용태 국정원장이 자기가 보고받기는 60회선 정도가 계속 그 당시 자기가 원장 시절에 북쪽에서 남한으로 간첩 통신이 계속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그럼 회선당 5명 잡아서 65, 30, 300. 그렇죠. 4명 잡으면은 24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고첩은 반드시 그 선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 고첩이 줄었냐면은 이른바 북한의 식량난이 네. 이제 오고 외환난 오고 그러면서 간첩을 관리를 못했어요. 그 영화 보면 공작금을 못 보내줘요. 그렇죠. 생계형 간첩. 예. 그래서 그것도 싫어합니까? 실제로 고첩을 검열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고위급 검열 간첩이 내려오고 난파되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선실 사건도 그런 경우죠. 네. 근데 그 90년대까지는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검열 간첩이 난파된 적이 지금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간첩 관리를 못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제코가 석자라. 예. 북한이. 예. 그리고 이제 그 인터넷 환경의 변화 이런 걸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글 검색으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예. 심지어는 인터넷 검색 다 하는데 뭐하러 간첩 보내냐 이런 얘기. 돈만 많이 들죠. 예. 얘기가 되니까 끝이 없네요. 지금 예정된 시간이 펄쩍 넘어버렸는데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까 보안 업무, 보안 명분, 국가 안보 명분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국정원 개혁법 이미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개정안. 예. 대공수사권을 이관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예. 그럼 이런 문제가 많이 없어집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정원의 대공수사 인원이 한 700명 됩니다. 근데 그 인원을 이제 원래 대통령 공약은 경찰에 이관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경찰의 안보수사국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이관한다는 거죠. 국정원 인력을. 근데 국정원 인력과 경찰 인력이 합쳐졌을 때 과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확실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워낙 이게 물과 또 기름 같은 그런 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이게 될지 모르겠고 네. 결국은 아마 국립경찰과 자치경찰 분리 문제, 네.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분리 문제, 그러니까요. 얘가 맞물려서 아마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한번 이 국정원 개혁 그 진행 추이를 봐가면서 이게 영 더디고 아닐 것 같다면 그때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국정원을 한번 더 김단 기자를 모시고 한번 들여다보고 털어보는 소품 털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은 그냥 아쉽지만 이 정도로 하고 지금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뭐 할 수 없죠. 자, 시크릿 파일 반역의 국정원이라는 책을 펴낸 김당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유관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남매 간첩 사건하고 비교가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남매를 따로따로 이제 해놓고 너 오빠 간첩 맞지? 진술해라. 그다음에 또 가서는 이 여동생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자술서 써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남매 간첩 사건도 조작 사건이었습니까? 결론은? 재심 청구를 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올해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이 나왔는데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요? 그럼 완전 조작은 또 아니라는 얘기가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그 고의로 어떤 일본의 공작원 조총련하고 만남을 이렇게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유인을 했던 거죠, 말하자면은. 그렇게 해서 그 유인에 말려든 거죠. 아무튼 지금 저희가 여기서 이제 김당 기자를 모신 이유가 그때 남매 간첩 사건을 캐자는 아니고. 그렇죠. 그걸 계기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그렇죠. 그러면 25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25년 됩니다. 거창하게 사반세기를 국정원을 취재를 해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취재의 결과물이 이 시크릿 파일 반역의 국정원 여기에 담긴 거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나온 책까지 해서 2권. 그렇죠. 작년에 어떤 책이 나왔는데? 작년에는 시크릿 파일 국정원. 여기 그다음에 2권은 1년 만에 나온 책이 시크릿 파일 반역의 국정원. 그러면 3탄은 뭐가 됩니까? 3탄은 지금 요즘 신문지상 방송 화면에 하루도 안 빼놓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정원이죠. 최근에는 무슨 또 특수활동비 파문에 당사자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댓글 공작이니 뭐니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이건 사실 우리들 살아가는 거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그들만의 리그 이렇게 좀 좁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국정원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다면 시청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오늘 바로 3부에서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랜 기자 생활 그 기간 동안 국정원을 심층 취재해온 김당 기자를 저희가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가 이 김당 기자를 이렇게 모신 이유가 최근에 책을 내셨습니다. 시크릿 파일 반역의 국정원.
오, 제목이 살벌한데 이거 어떤 뜻입니까? 말 그대로 반역이죠. 뭐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냥했다라는 뜻으로 쓴 겁니다. 선정적인 제목 아닙니까? 근데 이종찬 전 원장께서 네. 뭐 언론하고 인터뷰에서도 네. 반역행위다. 댓글 공작은. 저하고 인터뷰할 때도 그랬어요. 그랬죠. 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 제가 앞서 나간 건 아닙니다. 너무. 그런데 제가 지금 국정원을 오랜 기간 동안 심층 취재해온 거의 전문적으로 취재를 해온 기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국정원이 취재가 됩니까? 제가 93년 무렵부터 했거든요. 네. 혹시 그 남매 간첩 사건 혹시 아십니까? 네? 남매 간첩 사건. 남매 간첩 사건은 또 뭐예요? 93년도에 김삼석, 김은주 남매 간첩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래요? 김영삼 정부가 93년에 출범했잖아요. 그렇죠. 예, 출범하자마자 터진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작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최소한 그 장기간 구금에 의한 불법 구금에 의한 사건인 건 맞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시사저널 기자 시절인데 인권운동 사랑방이라고 아시죠? 예, 그 사랑방 운영위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서준식 대표가 운영위원장을 했고, 그다음에 임종인, 백승원, 그다음에 광노현 교수 뭐 이런 분들 운영위원으로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사건을 좀 관심 갖고 파헤쳤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민변의 이기욱 변호사라든가 이도구 변호사 이런 분들이 독일까지 그때 출장을 가고 그래가지고. 그 지난번에 그 유우성 씨도 남매잖아요. 선원이 되고 선원 수첩을 받으려는 사람. 또 여권법에 따라서 새로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대상이 돼요. 잠깐만요. 여권 발급하는 다 국정원 거쳐갑니까? 신원조회 합니까? 국정원에서 보기에 이 사람은 필요하다 그러면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외국 나가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른바 부로 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의심이 된다면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접촉이 있을 수 있다거나 약간의 그런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모호한데요. 그 보안 업무 규정에 따른 그 신원조사라는 게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기준으로. 아니 잠깐만요. 근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반인을 그러니까 이름 처음 그러니까 듣는 일반인이 많을 거 아닙니까? 국가에 대한 충성심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한 거죠. 충성심이라는 완전 역정수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국민까지 포함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100만 건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주안점을 두는 것은 상급 이상 공직자라든가 그다음에 정부 투자기관의 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판검사에 임용되는 사람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이 되려는 모든 외국인은 다 조사 대상입니다. 거기 그러니까 이 신원조회니까 저는 생각나는 게 전두환 정권 때 일반 민간 회사 시크릿 파일 그 개과천선한 국정원 됐어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 책은 아마 5억 원 정도 돼야 아마 나올 것 같고요. 당장은 전두환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 서리 기간을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한번 책을 한번 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 그때 다시 한번 저희 방송 출연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책이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무려 1000페이지. 이거를 여기서 다 풀어낸다면 거의 불가능하고 앞서서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 말씀을 드리면서 뭐 권력자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간첩이라든지 이런 얘기 빼고 그냥 서민들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그 숨겨진 사실을 한번 추려서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전부터 국정원이 그 신원조회 건수가 연간 100만 건. 제가 이 눈을 의심을 했는데 100만 건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1년에? 1년에. 제가 3년 평균 따져봤을 때 100만 건 정도 됩니다. 연평균.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그 한 사람한테 뭐 한 사람 그 조회를 여러 번 한다 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십만 명을 들여다봤다는 얘기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신원조회를 합니까? 이 신원조사가 굉장히 그 대상이 포괄적이거든요. 이를테면 선원법에 의해서